2021년 7월 23일 월스트리트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쿠의 시가총액이 58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넷플릭스를 추월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로쿠가 원래 넷플릭스 내부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버려진 프로젝트가 모 회사를 넘어선 순간이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분사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TV 뒤에 숨은 진짜 지배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아직 DVD를 우편으로 배송하는 회사였습니다. 빨간 봉투에 DVD를 넣어보내면 고객이 보고 나서 다시 우편으로 반납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미래가 스트리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007년 당시 TV에서 인터넷 콘텐츠를 보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마트 TV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게임 콘솔로 영상을 보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앤서니 우드라는 엔지니어를 영입했습니다. 우드는 이미 리플레이 TV라는 DVR 회사를 창업했다가 매각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넷플릭스 콘텐츠를 TV로 볼 수 있는 셋톱박스를 만드는 것이었죠. 프로젝트 코드명은 프로젝트 그리핀이었습니다. 우드와 그의 팀은 1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프로토타입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작은 박스를 TV에 연결하면 리모컨으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선택하고 스트리밍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기준으로는 마법 같은 기술이었죠. 출시를 몇 주 앞두고 박스는 이미 생산 라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도 준비됐고 소매점과의 계약도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출시 직전 헤이스팅스가 폭탄 결정을 내립니다. 프로젝트를 취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헤이스팅스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자체 하드웨어를 만들면 삼성, LG, 소니 같은 TV 제조사들이 넷플릭스를 적으로 볼 거라는 점이었죠. 넷플릭스의 목표는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것인데 자체 박스를 만들면 그게 불가능해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우드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독립해보는 게 어때?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하겠네. 이것은 실리콘밸리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내부 프로젝트를 죽이면 그걸로 끝입니다. 기술이든 팀이든 묻어버리죠. 하지만 헤이스팅스는 달랐습니다. 2008년 우드는 로쿠를 창업합니다. 로쿠는 일본어로 6이라는 뜻인데 우드의 6번째 회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6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지분 15%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건 넷플릭스가 로쿠의 첫 번째 콘텐츠 파트너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취소한 프로젝트의 첫 고객이 된 거죠. 2008년 5월 로쿠는 첫 제품을 출시합니다. 99달러짜리 작은 박스였는데 오직 넷플릭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첫 해 판매량은 겨우 10만 대였죠. 하지만 우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넷플릭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선택지를 원했거든요. 2009년 로쿠는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개방형 플랫폼이 된 것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HBO 등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를 로쿠에서 볼 수 있게 한 거죠.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로쿠는 특정 서비스의 셋톱박스가 아니라 모든 스트리밍의 관문이 된 겁니다. 스위스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거죠. 하지만 진짜 천재적인 결정은 2014년에 나왔습니다. 우드는 하드웨어 판매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애플 TV, 구글 크롬캐스트, 아마존 파이어 TV 등 거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로쿠 디바이스는 원가 수준으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드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바로 스마트 TV 운영체제였습니다. 2014년 로쿠는 TV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운영체제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TCL, 하이센스 같은 중국 제조사들이 첫 고객이었습니다.
이들은 삼성이나 LG처럼 자체 스마트 TV 플랫폼을 개발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로쿠 OS를 쓰면 즉시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를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 TV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드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드러납니다. 로쿠는 TV 제조사에게 OS를 무료로 주는 대신 TV 화면의 광고 인벤토리를 가져갔습니다. 홈 화면에 뜨는 광고, 채널 추천, 검색 결과 광고 등 모든 걸 로쿠가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였죠. TV 제조사는 하드웨어를 팔고 로쿠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2015년 로쿠 OS를 탑재한 TV는 100만 대였는데 2018년엔 1000만 대, 2021년엔 5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스마트 TV 세대 중 한 대가 로쿠 OS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삼성과 LG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TV 브랜드가 로쿠를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로쿠의 데이터 파워였습니다. 로쿠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보는지, 언제 보는지, 얼마나 보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본 후 유튜브로 넘어가는 패턴, 주말 오후에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 광고를 스킵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죠. 이 데이터는 광고주들에게 황금이었습니다. 2017년 로쿠는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상장가는 $14, 시가총액은 $13억 달러였습니다. 솔직히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상장한 스냅챗이 $24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것과 비교하면 초라했죠. 하지만 로쿠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터지면서 로쿠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로쿠의 월간 활성 사용자는 2019년 3천만 명에서 2020년 5천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스트리밍 시청 시간은 분기당 100억 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박은 광고 수익이었습니다. 2020년 로쿠의 플랫폼 수익, 즉 광고와 수수료 수익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70% 성장이었죠. 더 중요한 건 마진이었습니다. 하드웨어 마진은 마이너스였지만 플랫폼 마진은 60%가 넘었습니다. 디바이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그 디바이스를 통해 들어오는 광고 수익은 거의 순이익이었던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로쿠의 진가를 알아본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로쿠는 단순한 셋톱박스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광고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구글이 검색을 지배하고 페이스북이 소셜을 지배하듯 로쿠는 TV 스트리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200% 상승했습니다. 2021년 초 로쿠는 더 큰 승부수를 던집니다. 퀴비의 콘텐츠를 인수한 것입니다. 퀴비는 제프리 카첸버그와 맥 휘트먼이 $20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였는데 6개월 만에 망했죠. 로쿠는 겨우 $1억 달러에 퀴비의 모든 콘텐츠를 사들였습니다. 75개가 넘는 오리지널 쇼를 확보한 겁니다. 이 콘텐츠로 로쿠는 로쿠 채널이라는 자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무료로 광고를 보면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AVOD 서비스였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구독료를 내는 게 아니라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리밍 피로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15, 디즈니 플러스 $10, HBO 맥스 $15 이렇게 더하다 보면 케이블 TV보다 비싸졌거든요. 사람들은 무료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로쿠 채널이 그 답이었습니다. 2021년 로쿠 채널의 시청자는 7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1년 7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로쿠의 주가가 $490를 찍으면서 시가총액 $580억 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같은 날 넷플릭스는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570억 달러였죠. 넷플릭스가 벌인 프로젝트가 넷플릭스를 추월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고 실리콘밸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2021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첫째,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구글이 구글 TV를 강화했고, 아마존은 파이어 TV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과 LG도 자체 플랫폼을 고도화했죠. 둘째, 애플과 디즈니 같은 거대 기업들이 광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넷플릭스마저 광고 요금제를 출시했죠. 셋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2022년 광고주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TV 광고는 가장 먼저 삭감되는 예산이었죠. 로쿠의 광고 단가는 30% 하락했고 광고주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로쿠 주가는 80% 폭락했습니다. 490달러에서 40달러까지 떨어진 거죠. 시가총액은 5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점 대비 90% 하락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로쿠의 성장 스토리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피벗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로쿠는 지금까지 미국과 캐나다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멕시코, 브라질, 유럽으로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남미 시장에서 로쿠의 성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23년 멕시코에서 로쿠는 스마트 TV OS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전략은 오리지널 콘텐츠였습니다. 로쿠는 위어드 알 얀코빅 스토리 같은 독점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처럼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건 아니지만 선별적으로 화제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로쿠 채널의 차별화를 꾀한 거죠.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쇼핑 기능이었습니다. 로쿠는 TV 화면에서 바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광고를 보다가 마음에 들면 리모컨으로 바로 주문하는 거죠. 월마트, 베스트바이 같은 대형 유통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TV 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겁니다. 2024년 현재 로쿠의 상황은 어떨까요? 활성 사용자는 8천만 명을 넘어섰고 스트리밍 시청 시간은 분기당 300억 시간을 돌파했습니다. 플랫폼 수익은 연간 3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매출은 40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주가는 70달러 선에서 안정됐고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로쿠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 스마트 TV OS 시장 점유율 38%로 1위입니다. 둘째, 8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와 그들의 시청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립적 플랫폼으로서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광고 기반 수익 모델로 경기 회복 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 의존도가 여전히 80% 이상입니다. 둘째,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셋째, 콘텐츠 제작 역량이 부족해 넷플릭스나 디즈니와 직접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광고 시장 의존도가 높아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코드 커팅, 즉 케이블 TV 해지는 계속될 겁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500만 가구가 케이블을 끊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트리밍으로 넘어올 테고 로쿠가 그 관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CTV, 즉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은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엔 100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면 콘텐츠 전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워너, 파라마운트가 합종 연행하면서 소수의 거대 플레이어만 남게 될 겁니다. 이들이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면 로쿠 같은 중립 플랫폼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시청자들은 TV보다 틱톡, 유튜브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선호합니다. 로쿠가 이들을 잡지 못하면 미래가 어두울 수 있죠. 투자 관점에서 로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로쿠는 전형적인 가치주와 성장주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490달러에서 4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70달러로 회복한 현재 밸류에이션은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PS 비율은 2.5배로 과거 10배와 비교하면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쿠를 포트폴리오의 10% 이하로 제한하되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 추천합니다. 단기적으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5년, 10년 후엔 스트리밍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고 광고 시장이 살아나면 로쿠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 중 하나일 겁니다. 로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때로는 버려진 것에서 기회가 나옵니다. 넷플릭스가 포기한 프로젝트가 580억 달러 기업이 됐죠. 둘째, 피벗의 중요성입니다. 로쿠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에서 광고 플랫폼으로 계속 진화했습니다. 셋째, 중립성의 가치입니다. 로쿠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모두와 협력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앤서니 우드의 집념입니다. 그는 DVR을 발명했지만 티보에 밀렸고 리플레이 TV를 창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넷플릭스 프로젝트도 취소됐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번째 도전인 로쿠로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요? 리드 헤이스팅스와 앤서니 우드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헤이스팅스는 우드의 프로젝트를 취소했지만 그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우드의 회사가 자신의 회사를 추월하는 걸 지켜봤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자이면서도 파트너인 관계.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앞으로 로쿠가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전성기를 맞을지 아니면 거대 기업들에 밀려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로쿠는 이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TV 시청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스트리밍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 뒤에는 로쿠가 만든 혁신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가 만드는 가치,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 비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쿠는 복잡한 스트리밍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